부동산 시장이 재작년에 태영건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신동아건설 때문에 좀 건설 회사들이 떨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동아건설과 같은 중견 건설사까지 무너지면서 이 건설업계 우려가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부도난 건설 업체가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초부터 건설업계 전반으로 상당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파밀리에로 상당히 유명하죠. 이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게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신동아건설은 현금 유동성 악화로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돈줄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남 진주의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을 했고 화성 PF 등에서 미수금도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시공력 평가가 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건설업체들 중에서 시공능력 평가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해 놓은 그 순위에서 58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등급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워크아웃에서 회생을 했는데 이번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방회사로서는 대저건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0평 순위는 전국적으로 102위 정도가 되지만은 경남 지역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입니다. 빚더미 경영을 하는 건설사도 상당수입니다. 국내 30대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곳은 11곳.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은 신동아건설처럼 부채 비율이 400%를 훌쩍 넘습니다. 건설 산업은 그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즉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행한 만큼 공사 대금을 받는 산업인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기업 운영이라든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차입금 등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지금처럼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이것이 곧 현금 유동성 악화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부채 비율 400%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그 잠재적 부실 징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은 유일한 통로인 외부 자금 조달원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은 자금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400%를 넘었다가 또 밑으로 갔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건설업의 특성인데, 그 최근에 그 업체들이 800% 이상까지 가는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부채를 관리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사업이 착공되는 단계는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차입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건데,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라든지 원활하게 착수되지 않고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는 이런 그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이 얘기는 건설사 입장에서 돈을 줘야 하는 발주자가 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니면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감소했을 경우에 돈이 벌리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2022년 정도로 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면서 얼마만큼 더 올릴지도 확신할 수 없고 언제까지 올릴 수도 모른다 라고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게 됐습니다.
이걸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종전에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돈을 차입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을 만들어 팔면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계산서에서 이 내용이 다 틀리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에는 뭐 이자 2%로 빌려와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4%, 5%로 이자를 내게 된다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뭐 안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에서는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직후인 2022년, 2023년부터 국내 주택시장을 유시해서 건설시장이 크게 침체가 되었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금줄이 마르거나 아니면 공사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산업 자체가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계속 공급이 됐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 초기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그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수요가 정체되니까 이제 건설사들의 공급이 과잉되고 그게 건설사들의 어려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 초반만 해도 14,000호 정도 미분양이었었는데 우리가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가 이제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미분양 문제가 작았었는데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한 14,000호를 바닥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은 7만 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금융위기이고 또 짧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벌써 한 4,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7만 호 수준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고 특히 이제 건설사가 PF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게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사들이 그 운용하는 자금 규모 자체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게 금융 위기까지는 올 가능성은 없지만 사실 과거 외환위기 때를 보면요. 시장은 한보철강이지만 주로 쓰러진 데가 건설사들이 많이 쓰러지면서 은행까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가 이게 부도건하고 회생 신청을 하는 거를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란 자금과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미래의 분양 수익금을 내세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분양이 잘 되니 큰 돈을 벌지만 문제는 부동산 불황기입니다. 건설 자재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는 오르는데 분양 자체가 안 되니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4월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것은 과장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언제든지 부동산 PF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높게 보고 있어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4에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건설업 위기가 극대화된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2022년부터 시작된 건설업 위기는 올해나 내년 정도의 불황의 정점에 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 사업에 최악이 왔다고는 보기는 힘들지만 현재 상황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IMF 금융위기라던가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작년 초에 이 태양건설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PF 살리기에 나섰고 대주단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PF 생명 연장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PF 정리를 민간 자율에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PF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PF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위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PF 교통 정리를 다 해줬고 안 터지게 정부가 케어를 해줬는데 작년 5월부터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1년 지난 올해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쓰러지는 곳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경영이 여건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 특히 심화된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그랬었습니다.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작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였었고요.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름에 따라서 건설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사업의 일시적인 중단 또 기존 수익성이 약한 사업들의 포기 등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비상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건설업 위기설이 계속 나돌다 보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 또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또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부도 위기에 빠지는 사실은 위기설은 사실은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이제 한계 상태에 이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도 위험에 처하는 건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주택 경기의 일시적인 악화 때문이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름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재무적 위기들을 겪는 것이 과거의 위기설하고 지금 것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난해 말부터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우리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 또 미국 신행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올해 년도의 4월 위기설을 더 심각하게 보게 하는 원인입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